의사소통교육부 김흥연 교수입니다. 오늘은 글쓰기 절차 중에서 두 번째 단계인 제재의 선택과 정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재의 선택, 그리고 두 번째, 제재의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주제와 제목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주제와 제재의 관계는, 제재는 주제의 재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재라고 할 때 제는 주제의 제입니다. 그리고 제재의 제는 재료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재는 주제를 잘 드러내고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제재의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주제와 주제문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가주제. 가주제는 글 쓸 방향을 제시하는 다소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주제를 말합니다. 임시주제라고도 말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쓰게 될 나의 글쓰기 중에서 첫 번째 글, 내가 가장 빛나던 순간, 이런 제목이 바로 가주제가 되겠습니다. 글 쓸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주어진 주제이죠. 이런 가주제를 받게 되면은 글을 쓸 사람은 자기가 글 쓸 글에 대한 진주제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 진주제는 구체적이고 개성적인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진주제를 다른 말로 참주제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진주제는 가주제처럼 임시로 정해진 주제가 아니라 확정된 주제인 것이죠. 지난 학기에 어떤 학생에게 내가 가장 빛나던 순간이라는 가주제로 글을 쓰라고 했더니 그 학생은 꿈 같던 2주간의 여행이라는 진주제를 설정했습니다. 이 진주제가 정해지면 그 진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주제문을 쓰게 됩니다. 주제문은 앞으로 쓰게 될 5단락 에세이의 서론 부분의 핵심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핵심 문장. 이 학생은 꿈같은 2주간의 여행 서론에서 주제문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러한 행복을 느꼈을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군 입대 전에 첫 해외여행을 떠났을 때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가장 빛나던 순간을 행복을 느꼈을 때라고 정의를 하고 그때가 군 입대 전에 해외여행을 다녀왔을 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재의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주제를 결정하고 그것을 주제문으로 나타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글을 쓰기에는 아직 이르다. 여기서는 주제를 전개시키기 위한 얘기거리가 있어야 한다. 이것을 제재라 부르는데 흔히 자료 또는 재료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즉 주제를 잘 드러내고 잘 전개시키고 잘 부각시키기 위한 재료로 쓰이는 것을 제재라고 합니다. 제재할 때 제자는 주제할 때 제자입니다. 그리고 제재할 때 제자 뒤에 있는 제자는 재료할 때 제자입니다. 보통 글쓰기의 일반적인 순서를 밟을 경우에 주제를 설정한 후 그 주제를 구현할 수 있는 제재를 선택하고 정리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제재에 대한 경험이 주제의 설정과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라 할지라도 어떤 경우겠습니까? 어떤 제재를 경험할 때 이 제재를 바탕으로 이런 주제의 글을 써야 되겠지 이렇게 느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 제재만을 가지고는 한 편의 글을 완성할 수가 없어서 더 많은 제재를 수집하여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다. 주제가 설정되고 난 뒤 필요한 재료와 제재를 선택할 때 어떠한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크게 제재 요건은 네 가지 있습니다. 다양하고 풍부한 제재라야 하겠다. 제재가 많을수록 주제를 전개시키는데 훨씬 도움이 되겠죠. 두 번째가 통일성을 가진 제재라야 하겠다. 아무리 제재가 많고 풍부하더라도 그 제재들 간에 서로 연결성이나 상관성, 관련성이 없이 통일성이 없는 그런 제재들이라면 도움이 되지 않겠죠. 그런 통일성이 없는 제재들은 빼는 것이 낫습니다. 세 번째,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제재라야 한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 현실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경험이 돼야 되고, 또 글 쓰는 사람 자신의 개인적인 직접적인 경험에 의한 그런 독창적이고 개성적인 경험적인 제재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공감을 불러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넷째, 합리성, 보편성을 가진 제재가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일반성을 말하는 거죠. 일반성. 다른 사람들이 듣고서도 공감을 할 수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제재라 해야 되겠죠. 특히 논정적인 글일 때는 더 그렇습니다. 주관적인 글일 때는 합리성, 보편성이 독창성에 조금 부차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글도 합리성이나 보편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이제는 다시 하나씩 살펴보죠. 제재는 다양하고 풍부하게 선택되어야 한다. 제재는 주제를 구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재료가 되는 만큼 풍부하고 다양한 제재를 선택해야 주제를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된다. 주제를 잘 설정했다고 할지라도 그 주제를 구현할 재료가 다양하고 풍부하지 않을 경우 설득력이 없는 진술이 중심이 되어버리면 피상적인 글이 되는 거죠. 피상적인 글입니다. 둘째, 아무리 제재가 풍부하고 다양한 것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그 제재들 간에 통일성이 결여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재를 통일하는 것은 주제를 뚜렷이 하고 글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데에 꼭 필요하죠. 아무리 흥미롭고 유익한 제재라고 할지라도 주제를 구현하고 전달하는 데에 불필요한 것이라면 주제가 모호해지고 글이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제와 전혀 상관없는 주제를 구현하는 데 방해가 되고 오히려 주제를 구현하고 전달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그런 주제들은 과감하게 삭제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셋째, 제재는 자신의 경험과 같은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제재일 때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선택한 제재들이 친근감, 긴장감, 걱정 요소, 해학적 요소, 지혜로움 등을 갖추고 있으면 더욱 좋을 것이다. 글의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구체적인 제재가 아닌 추상적인 재료들만을 사용하여 글을 쓰게 되면 참신하고 흥미있는 주제를 설정하기 어렵고 글을 읽는 이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어렵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경험,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한 제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제재가 너무 특수하여 합리성이나 보편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글을 읽는 이들이 공감할 수가 없다. 특히 논점을 필요로 하는 글에서 예를 들거나 통계 또는 다른 이들의 글을 인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 이러한 재료들이 보편성과 합리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다는 뜻이죠. 지나치게 특수한 경우의 예는 가능하면 배제하여야 한다. 자, 우리는 이렇게 제재의 4가지 요건을 살펴봤는데, 이상 4가지 요건을 갖춘 제재가 모였으면 그 다음으로는 그것을 기술에 나갈 때 편하도록 정리를 해 놓아야 한다. 이때 기술이라는 것은 글을 써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전에는 제재를 일일이 카드로 작성해서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PC로 편집 프로그램의 메모장 한 페이지에 모두 담아서 찾고자 하는 내용이 있을 때에는 메모장에서 찾아보기 기능을 이용해서 검색해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과거처럼 번거롭게 카드를 작성하는 일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요즘도 아직 제재들을 내용과 중요성의 정도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구분해 둘 필요성은 있습니다. 한 장의 메모장에 다 적더라도 위치를 다르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구분할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첫째, 내용이 동일한 사항이나 동일한 논점에 관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구분을 해서 메모장에 이렇게 따로 위치를 따로 해서 이렇게 메모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찾아보기 기능을 하지 않더라도 메모장을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보면 쉽게 차이점을 알 수 있겠죠. 두 번째, 주요 사항, 주요 논점에 관한 것이 있고 또는 부수사항, 부수 논점에 관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도 한 장의 메모장에 쓴다고 하더라도 따로 이렇게 위치를 다르게 해서 적어두는 것이 편리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메모장에 작성한 그 제재들을 글을 나중에 쓸 때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 전개할 순서를 미리 번호를 매겨 놓는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훨씬 도움이 되겠죠. 이러한 필요성은 메모장을 사용하더라도 언제나 필요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행문이나 보고문 혹은 조사 기록 등에서는 소재가 먼저 생기고 문장 전체의 구성에 대한 계획은 나중에 생기기 마련이지만, 기행문이나 보고문을 쓰려면 그 장소를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그것을 글쓰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료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글쓰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렇게 해서 글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논술문 등에 있어서는 계획이 먼저 서고 그 계획을 따라서 자료를 정리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논문을 쓸 때도 그렇죠. 계획을 먼저 쓰고 먼저 세우고 그에 맞춰서 읽을 책들을 구하고 이렇게 해서 논문을 쓰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런 경우에는 그 계획 자체가 자료의 분류 상자가 되도록 감안하여 정리해야 할 것이다. 자, 우리는 이번 주부터 내가 가장 빛나던 순간이라는 나를 위한 글쓰기 첫 번째 글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잠시 팁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빛나던 순간이라는 가주제로 5단락 에세이를 쓰라고 했을 때 우리는 흔히 빛나던 순간으로 행복감이나 성취감을 맛보았을 때나
새로운 깨달음이나 자긍심을 갖게 됐을 때 등을 떠올린다. 물론 가장 빛나던 순간이라고 했으니까 되도록이면 한 번뿐인 순간이면 되겠죠. 가장은 영문법식으로 말하면 최상급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빛나던 이라는 말은 과거에 어느 정도 지속되었던 그런 것을 말하기 때문에 사실 순간이라는 표현보다는 가장 빛나던 때 정도가 무난할 듯 합니다. 앞에서 말한 그런 4가지 정도의 때를 하나 골라서 예를 들면은 행복한 때라든지 성취감을 느꼈을 때라든지 깨달음을 느꼈을 어떤 새로운 자긍심을 갖게 되다든지 그런 때를 하나 골라서 서론 단락을 꾸미고 그것이 빛나던 순간으로 여겨지는 이유와 근거를 3가지를 찾아서 그 이유 한 가지를 가지고 한 단락씩 쓰면은 본론 3단락을 쓸 수 있겠죠. 그리고 결론 단락에는 그 3가지 이유와 근거들의 공통점을 찾아 쓰면은 자신이 어떤 점에서 그런 행복감이나 기타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쉽게 한 가지 이유로서 한 가지로 파악이 되겠죠. 그리고 결론에는 앞으로도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다짐이나 전망까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장 빛나던 순간 같은 주관성이 다소 강한 그런 본론에서 이유와 근거를 3가지를 들기보다는 그냥 사건의 전개에 따라서 시작, 중간, 끝 이렇게 쓰면서 육하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쓰든지 소설처럼 기승전결 형식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물론 3단락으로 쓰는 것이죠. 본론을 3단락 쓰는 것입니다. 이럴 때 결론은 서로가 별 내용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시간적인 순서로 쭉 읽어가게 되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3가지 이유의 공통점을 찾아서 쓴다든지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론 내용과 본론 내용과 결론 내용의 줄기가 한 가지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결론에는 앞으로도 그런 순간들을 희망한다는 기대 정도만 더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학기에 우리 수업에서 내가 가장 빛나던 순간을 가주제를 받고 글을 쓴 학생의 한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꿈같은 2주간의 여행, 서론 단락을 먼저 보죠. 나에게 최고의 순간을 묻는다면 한여름 밤의 꿈과 같은 감정이 들었을 때라고 말하고 싶다. 행복이라는 것은 찰나 같은 순간에 느낄 수 있기에 더욱 값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복을 느꼈을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바로 군 입대 전에 첫 해외여행을 떠났을 때이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압박감을 잠시 떨쳐버리고 날마다 접할 수 있는 새로운 풍경과 경험들로 인해 나를 하루하루 현재에 있게 해 주었으며 그 잠시 동안의 여행은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값진 순간이 되었다. 이 학생은 내가 가장 빛나던 순간을 행복했던 순간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가 군 입대 전에 첫 해외여행을 떠났을 때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군요. 본론 첫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2017년 3월 당시
난 군 입대를 한 달 정도 남겨둔 상태였고 내가 다니는 대학교에 휴학 신청을 했기 때문에 집 앞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아르바이트는 그저 군 입대를 앞두고 시간을 보내기에 좋았으며 내가 받는 월급도 넉넉한 금액이었다. 하루하루 일만 바쁘게 하는 나에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만나온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누가 일만 하다가 군대에 들어가냐 하며 핀잔을 주었다. 나도 특별한 계획은 없었지만 친구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으며 그 친구에게 뭘 해야 되냐고 물었다. 그 친구는 유럽 여행을 할 것을 권하였고 우리는 입대하기 3주 전에 2주간의 유럽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다. 여행 계획은 프랑스에서 콜마르와 파리에서 각각 이틀씩 머물고 하룻밤 동안 야간 열차를 타고 이탈리아로 넘어가 베네치아, 피렌체, 로마 순으로 이틀에서 사흘씩 머물기로 한 것이다. 일주일 만에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각자가 가고 싶은 장소를 정하였고 정해진 시간에 최대한 많은 관광지를 방문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 학생은 그러니까 유럽 여행의 계획을 본론 첫 단락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 도착해서 로마로 가서 이런 순서로 여행을 하겠다. 이런 여행 계획을 본론 첫 단락에 쓰고 있습니다. 본론 두째 단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여행을 하는 단계를 쓰고 있네요. 비행기를 타고 파리에 도착했을 때 파리는 밤이었다. 공항에서부터 느낄 수 있는 파리만의 감성은 한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고 그것은 우리를 들뜨게 만들었다. 공항을 나왔을 때는 약간 쌀쌀한 날씨였지만 우리는 서둘러 숙소로 향하였다. 우리는 주인께 인사를 드리고 짐을 풀었고 다음날 아침을 맞이했다. 우리는 봄과 같은 날씨에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거리에 나섰다. 우리는 파리 관광을 잠시 접어두고 콜마르로 향하는 기차를 탔다. 콜마르는 독일과 가까이에 있어 프랑스와 독일의 건축 기술이 혼합된 옛 전통 가옥들을 보존하는 곳이었다. 그리고 키가 큰 나무들과 잔디들이 도시 곳곳에 있었고 어린이들은 공놀이를 하고 있었으며 노인들은 기분 좋은 햇빛에 몸을 맡기고 있었으며 그들만의 여유로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하루 종일 걸어도 기분 좋은 곳이었으며 그들과 함께 동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파리에 다시 돌아왔을 때는 거리마다 높고 오래된 건물들을 볼 수 있었고 그것들을 보존해온 그들의 신념을 함께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성당들을 방문하면서 그들의 마음가짐과 함께 엄숙한 분위기로 침묵을 지키기도 하였다. 프랑스에서의 모든 관광은 지하철을 통해 이루어졌고 우리는 계획했던 것처럼 가고 싶었던 모든 관광지를 방문할 수 있었다. 자, 파리 관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프랑스에서의 관광. 그것이 본론 2단락이 되겠습니다. 이제 본론 셋째 단락이 되겠죠. 프랑스에서 모든 여행을 마치고 야간 열차를 타고 이탈리아에 도착하였다. 베네치아에 도착하였을 때 기차역에서 나오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것은 매표소들과 함께 정차된 수상버스들이었다. 우리는 숙소로 향하는 수상버스에 탑승하였고 반쯤 물에 잠긴 건물들 사이를 지나쳤다. 건물들은 파스텔 톤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것들은 하나같이 개성있는 집들이었다. 숙소에서 브라노성까지 가는 수상버스 노선을 소개받아 우리는 곧장 그곳으로 향하였고 레이스와 유리공예로 유명한 이 섬의 골목 사이를 누비며 가족들에게 선물할 기념품들을 구입하였다.
베네치아에서 피렌체로 넘어와 천연 가죽으로 유명한 가죽 시장에서 가죽 냄새를 맡으며 쇼핑을 하였고, 서강의 아름다운 다리에서 젤라또를 먹으며 사진을 찍었다. 미술관과 박물관을 방문해서 세계적인 작품들을 감상하기도 했다. 즐거운 피렌체 여행을 마치고 로마로 갔을 때는 오직 도보로만 모든 관광지를 누볐다. 콜로세움이나 트레비 분수와 같은 규모가 큰 관광지에 압도되었고, 밤에는 고요함과 활기참이 공존하는 길거리 공원에서 쉬어가기도 했다. 자, 본론 셋째 단락은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결론 단락이죠. 결론 단락. 로마를 마지막으로 한국에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여행을 통해 주어진 하루하루에 충실할 수 있었던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을 조금이나마 찾은 듯 했다. 비행기 안에서 읽은 잡지에서는 여행을 통해 느낄 수 있는 황홀함을 사랑에 비유하고 있던데, 나는 이 말에 공감하였다. 돌아오는 내내 나는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도시들을 사랑했다고 생각했다. 이 글은 사실은 기행문이기도 하죠. 기행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행을 한 그 시간 순서대로 아주 짜임새 있게 글을 잘 쓰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빛나던 순간이 행복한 순간일 것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이 학생은 자기가 군인 때 전에 첫 해외여행을 다녀왔을 때 느꼈던 그 행복감을 자신이 가장 빛나던 순간이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서론 단락이었죠. 서론 단락. 그리고 이제 본론 단락 세 개는 여행의 순서대로, 첫째 단락은 여행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둘째 단락은 프랑스 파리, 셋째 단락은 이탈리아 로마를 여행한 것을 쓰고 있고, 결론 단락은 바로 그 두 도시를 여행한 것에 대해서 느꼈던 그런 그 성취감, 깨달음, 그런 것들을 결론해서 쓰고 있죠. 결론에 부족한 부분은 이제 또 뭐 다른 여행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첨부됐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본 강의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질문은 여러분들의 수업에 활용하고 있는 밴드에 찾아와서 채팅 시간에 질문을 해 주시거나 이 클래스 질문응답 게시판에 올려놓으면 바로바로 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